국민의 관심이 군 성폭력 이슈에서 멀어질 때쯤 사망사건과 강제추행이 연결되어 있는 사건임이 티가 나지 않게 별도 기소한 것으로 짐작된다. 요양 및 정신병원과 시설은 병상 배정이 곤란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1년 이상 사투를 벌여온 의료진과 방역 요원들이 한계 상황에 처한 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학급 내 친구들 또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친구들 간의 전파가 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남기 전 부총리께서 정말 이 현장의 어려움을 좀 와서 한번 보시든지 국가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 또 경제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책상을 떠나서 현장에 좀 가보시라. 정치개혁뿐만 아니라 이 국가의 대개조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또다시 우리 김 박사님께서 역할을 또 하셔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여성들의 경우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가정 불화를 두려워해서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노리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두 대선 후보가 오늘은 각각 당과의 갈등을 일부 노출했습니다. 또 부동산 세제 등 양측의 정책 대결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대선 전국 짚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논란에 휩싸이며 철거 위기에 몰린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문제가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 책임이 더 무거운지 전문가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국민적 공분이 컸던 고 이해람 중사의 성추행 사망 사건 당시 공군은 또 다른 사건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지난 5월 고 이 중사가 숨지기 열흘 전 또 한 명의 공군 여부사관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공군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숨진 여부사관이 성추행을 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공군 제8전투비행단 소속 20대 여하사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지난 5월 11일. 고 이해람 중사가 상관의 성추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열흘 전입니다. 당시 공군은 A하사의 사망에 대해 보직 변경으로 인한 업무 과다, 민간보다 통지되는 군대의 3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한 달 만에 변사 사건을 종결하고 순직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군이 변사 사건 조사 과정에서 부서상관 이모 준이가 A하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파악하고도 수사 결과에 담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순직을 결정하였고 유족에게 장례 진행을 종용하였다. 하지만 상담과 사건 기록을 통해 확인한 사건의 전말은 전혀 달랐다. 군사경찰은 사건 이틀 전 이준희가 A하사를 불러내 만난 사실을 파악하고 5월 21일 이준희를 불러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준희는 당시 3월부터 4월 사이 두 차례에 걸쳐 A하사의 볼을 잡아당기는 등 성추행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군사경찰은 이준희가 A하사의 숙소를 홀로 방문하고 음식을 사주겠다며 집 근처에 간 것도 최소 7차례에 달한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SNS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자주 걸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준희는 A하사가 숨진 당일 대대 주임원사와 함께 A하사 집 방범창을 무단으로 뜯고 들어가 집을 수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공군은 이준희와 대대 주임원사에게 공동재물손괴와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만 적용해 지난 7월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석 달이 지난 10월이 돼서야 다시 이준희를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했습니다. 공군이 고 이해람 중사 사건 논란이 잠잠해지길 기다린 뒤 은근슬쩍 성추행 혐의를 추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국민의 관심이 군 성폭력 이슈에서 멀어질 때쯤 사망사건과 강제추행이 연결되어 있는 사건임이 티가 나지 않게 별도 기소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대해 공군은 강제추행 등 사망 원인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한 결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사망으로 결론 내린 거였다며 은폐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고 이해람 중사 사건 이후 국방부가 전군의 성폭력 사건을 선제 조사하겠다고 한 상황에서도 공군은 가해자의 강제추행 자백을 받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아 은폐 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네,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 말 그대로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중환자 병상 확보가 비상인데요. 정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는 비상계획 발동의 기준으로 수도권 병상 가동률 75%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75%를 넘었습니다. 물론 정부는 단순 수치가 아니라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인데 이동우 기자가 현재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06명. 일요일 발생 기준으로는 지난 9월 27일 2,381명 이후 두 번째로 많은 규모입니다. 추워진 날씨에 따른 실내 활동의 증가, 고령층의 돌파 감염과 미접종률이 높은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확진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도 그 전주보다 22.5% 증가하면서 447명을 기록했습니다. 확산세가 이어지며 중환자실 가동률은 서울 78.6%, 인천 78.5% 등으로 수도권은 정부가 비상계획 발동의 주요 기준으로 잡은 75%를 이미 넘어선 상황입니다. 요양 및 정신병원과 시설은 병상 배정이 곤란해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1년 이상 사투를 벌여온 의료진과 방역 요원들이 한계 상황에 처한 것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당국은 아직 의료 여력이 감당 가능하다면서도 우선 충청권과 충청권 이남 지역의 병상 공유를 통해 수도권의 의료 대응 능력을 높여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수도권 환자가 비수도권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많아지는 데 대비한 이송 시스템 구축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환자 이송과 관련해서 중환자뿐만 아니라 지금 병원, 생활치료센터, 재택 간의 그 병상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이송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송 시스템 구축하는 작업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국은 하지만 병상과 장비가 확보되더라도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지친다면 적절한 치료가 어려워진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일상회복 시행 이후 전반적인 방역 긴장감이 많이 풀렸다면서 이전보다 더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네, 정부는 앞서 언급된 병상 가동률뿐 아니라 확진 규모, 양성률, 또 치명률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반영해 위험도 평가라는 기준을 만듭니다. 목요일인 18일 이 기준이 발표가 되는데 만약 여기서 위험도가 최고 단계로 나오면 단계적 일상 회복을 멈추는 비상계획 발동이 검토됩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위중증 환자는 연일 400명대로 의료체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한 지 2주가 지난 현재 상황에 대해 정부는 예상 가능했다는 평가입니다. 4주 시행을 목표로 한 만큼 일상 회복을 멈추는 비상계획 검토 없이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비상계획은 단순히 그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그것만을 국한해서 보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를 고려해서 비상계획에 관한 대응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비상계획 발동 검토 기준이 될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지표는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됩니다. 앞서 질병관리청은 핵심 지표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을 꼽았는데 이외에도 확진자 규모와 양성률, 치명률 등 다양한 요소가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주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열고 여러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 지표가 결정이 되면 이후에 위험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치 여부에 대해서도 절차까지 같이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는 위험도 지표를 토대로 최상위 단계에 해당하면 비상계획 발동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정해진 것이 없다며 위험도가 집중된 영역에 맞게 맞춤형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미접종자 중심의 유행이 커졌다면 방역 패스 확대를 검토하고 전체 확진자 규모가 문제라면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규모를 제한해 개인 접촉을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다만 과거 거리두기 체계에서처럼
단계에 따라 기계적으로 일괄 조치하는 방식을 고려하진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당장 걱정인 건 코앞으로 다가온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그런데 제주에서 고등학교 두 곳의 학생과 교사 30여 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수능 방역에 대한 긴장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 지역 고등학교 학생 3명이 코로나 증세를 보인 것은 지난 주말. 검사 결과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학생과 교사에 대한 전수 검사 결과 26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이들과 접촉한 다른 학교 학생 2명도 추가 감염됐습니다. 학급 내 친구들 또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 친구들 간의 전파가 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대입 수능 시험장으로 지정돼 지난 11일부터 원격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고3 수험생의 확진은 없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가 격리에 들어갈 학생들은 지금 서귀포 남주고 그다음에 서귀포 고등학교 관련해서는 접촉자들은 모두 자가 격리 대상자로 이렇게 분류할 예정입니다. 방역 당국은 수능을 앞둔 상황임을 고려해 수험생이 몰리는 학원과 독서실에 대한 방역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수험생들이 몰리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을 대상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해서 안전한 수험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도 서귀포 지역 5개 고등학교 재학생과 교직원에 대해 의심 증상 등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노래방과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특히 고3 수험생은 수능 전까지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왕릉의 경관을 가려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에 대해서 문화재청이 건설사를 고발했죠.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는데 허가를 내준 지자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입니다. 사적으로 지정되는 등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높은 곳이지만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곳 장릉 너머 아파트 단지가 높이 솟아 있습니다. 이 때문에 풍수지리상 중요한 계양산이 아파트 단지에 가려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공사를 중지시키고 건설사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2017년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 반경 500m 안에 높이 20m가 넘는 아파트를 지으려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건설사가 이를 위반했다는 겁니다. 건설사는 인허가를 받을 때 지자체로부터 문화재청 심의를 받으란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필요성을 몰랐다고 설명합니다. 문화재청 개별 심의가 필요하다는 거를 서구청이 지적을 했으면 당연히 받았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사업 승인이 났는데 서구청도 몰랐고 건설사도 알 수가 없었어요. 관할 지자체는 관보에 고시된 걸 전달받지 못해 법이 바뀐 걸 몰랐다며 문화재청의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미리 사전에 통보를 하게끔 되어 있는 법적 조항이 있는데 17년도 고시 전에 고시를 언제 든다라는 것과 이제 관련 자료들이 송부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문화재청은 관보에 게재하는 것만으로도 고시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건설사들이 명확히 고시된 내용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인 건 분명하다면서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인천 서구청이 법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허가를 내준 것이 밝혀지면 직무유기 등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으로는 구청 등 지자체를 고발할 수 없어 건설사에 대한 수사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고의성이 없더라도 지자체가 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잘못된 인허가를 내준 데 대해선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결국 이미 지어진 그 아파트 상당 부분을 철거하거나 국내에는 존재하지 않은 거대한 나무를 심어야 해서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설계부터 문화재 보존을 위해서 문화재청과 함께 했어야 했는데요. 이 같은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한강변에 있는 아파트. 사선으로 잘려 나간 듯한 모습 때문에 아파트 전체가 삼각형으로 보입니다. 왜 이런 모양이 되었을까? 삼국시대에 지어진 백제 풍납토성이 인근에 있기 때문입니다. 풍납토성 경관을 가리지 않기 위해 아예 한쪽이 잘려나간 듯 지어졌습니다.
풍납토선 경계선 7.5m 위에서 27.5도로 가상의 사선을 긋습니다. 그 밑으로 건물이 지어져야 한다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지어진 겁니다. 처음부터 문화재 보호 규정에 맞춰 건물을 설계한 덕에 큰 문제 없이 아파트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문화재청은 왕릉 아파트로 불리는 인천 검단 아파트에 대해서도 일부 설계 변경 요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상 20m 정도로 제한하거나 장릉 뒤편 산 능선 고도에 맞추는 방안, 그리고 최대로 양보해 주변 아파트 정도 높이로 설정하는 방안 등 3가지입니다. 건설사는 이를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20층까지 지어놓은 아파트 일부 층을 철거하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콘크리트는 일체형이에요. 일체형이어서 지금 20층까지 다 골조를 다 지어놨는데 여기서 3개 층만 삭제하는 거는 안전 문제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일부를 철거하면 그만큼 피해를 보는 입주민들도 생깁니다. 3분의 1가량이 아예 못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철거 대신 나무를 심어 왕릉에서 아파트가 안 보이게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50m가 넘는 나무를 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어진 대로 가면 김포 왕릉을 포함한 조선 왕릉 40기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숲으로 둘러싸이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런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심각한 훼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문화재청은 아파트 건설사 대표들을 불러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를 감수하고 아파트 공사를 그대로 마무리하지 않는 한 입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이 왕릉 아파트 문제에 관여된 건설사, 문화재청, 지자체 모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입주민은 입주 날짜가 다가오면서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YTN과 인터뷰한 입주민의 하소연 짧게 정리해봤습니다. 지금 월세, 전세, 그리고 지금 무주택자들은 지금 현재 다른 데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 신도시를 믿고 국가의 지침대로 따랐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약을 썼기 때문에 더 이상 분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정말 소송으로 가게 되면은 입주자들은 그냥 길바닥에서 나앉아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급하게 대처해 줄 방법이 없으면 공사 재개를 확실히 해서 입주 예정일에 입주 예정자들이 무사하고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을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네, 입주민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이미 청약을 넣었기에 기회도 잃었고 입주에 맞춰 살던 집의 계약도 끝나는 다급한 상황인데요.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한문도 연세대학교 전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영상으로 연결해서 관련 소식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지금 조금 전에 인터뷰 그 직전에요. 백제 풍납토성 인근에 있는 아파트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과 비슷한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보통 이 관계단체들이 어떻게 일을 진행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건설사가 건설 계획이 있으면은 이 문화재 공간 서비스라는 그 포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심의를 마치기 전에 문화재법 12조 13조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건설을 하기 전에 문화재와 관련되면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그래서 관계기관은 그 조항에 대해서 이미 건설사가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건설사들은 또 그런 행위들을 하기 전에 미리 실무진들이 좀 파악을 하는 형태로 업무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만 들으면 당연히 이 사안들을 알았어야 되고요. 이게 지금 아파트를 짓는데 하루 이틀 걸리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것이 가릴 수 있다는 것을 누구도 알 수 있었을 텐데, 자, 궁금한 거는 물론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뭐 지자체, 문화재청, 건설사 이 관계기관 중에서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좀 책임이 무거운 곳 어디라고 판단하십니까? 저는 일단 개인적인 제 사견으로는요. 일단 건설사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20층이 올라가기 전에도 어떠한 뭐 주민들의 어떤 행동이나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문화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중간에라도 이제 스톱을 하고 관계기관과 또 문화재 심의청에다가 좀
알아보았어야 되는데 그런 행위 없이 예. 주민들의 어떤 입주를 좀 볼모라고 할까요? 좀 적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그냥 지어버린 거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 서구에서 제가 알기로는 그 뇌물죄로 고소당한 분이 있는 걸로 아는데 담당 직원 쪽에서요. 예. 그분들하고 유착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저는 유추가 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그냥 밀어붙였을 때 문화재청에서는 일일이 감시 인원이 나와서 현장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 뒤에 문제는 결국은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산업을 하다 보니까 예, 예. 입주자와 공공기관의 그 행위의 문제점을 넘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건설사가 좀 강행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물론 건설사에게 책임이 있을 텐데 문화재청도요. 네. 사실은 이 문화재를 보호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에 뭐 하루 이틀 지어진 것이 아닌데 이렇게 뒤에 이렇게 소송을 거는 것도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잘 됐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어떤 현장의 어떤 상황과 이런 것들을 보고 그렇다면 이게 중요한 문제니까 유네스코도 걸려 있고 관부에만 게시한 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 각 지자체에다가 문화재 관리과가 다 있습니다. 관리과에다가 뭐 건축과 관련된 문화재와 관련된 문제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라고 미리 좀 공지를 하거나 예. 유도를 했더라면 이런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이 문화재청도 좀 부족했고 또 담당 지자체도 부족했고 건설사도 또 자본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입주 예정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이게 이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금전으로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지금 분양가랑 현재 가격의 차이가 아주 크게 나는 상황입니다. 그럼 예정자 입장에서는 어떤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네, 금전으로 보상한다는 거는 뭐 현실적으로 뭐 타당성이 없는 뭐 대안이라고 보고요. 네. 일부 뭐 나무를 뭐 48만 대짜리를 뭐 세워서 경관을 뭐 개선하는 안을 그 문화재청에서 나왔는데 현재 세계에서 그런 나무가 현실적으로 설치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도 고민스러워서 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검단 신도시가 18만 제곱미터에 지어지는 중에 이제 이 단지들이 문제가 터진 건데요. 예. 인천에 아마 최근에 그 인천 도서관 부지가 착공식을 할 거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예. 공공 택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있군요. 네, 시설 택지들이 좀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착공을 하지 않은 택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천도시공사하고 국토부하고 건설사하고 또 입주자 대표 이렇게 다 모이셔가지고 네. 대체 부지를 찾아서 물론 입주 시기는 좀 늦어지겠죠. 근데 예, 아파트가 이제 신속하게 짓다 보면 2년 한 3개월이면 짓거든요. 예. 그런 부분 같이 협의해서 이걸 풀어가야지 입주자분들한테만 국가를 믿고 분양을 하고 청약을 하신 분들한테 이 부분을 갖다가 묻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땐 건설사가 소송을 하고 주민은 건설사 소송을 하고 건설사는 또 지자체가 소송을 하고 지자체는 문화재청에서 이런 아주 국민들이 서로 힘들어하는 상황을 가는 것보다는 이 국토부나 당정청 뭐 책임 있는 부서에서 나서서 예. 도시공사 뭐 LH 또 국토부 그리고 인천도시공사 예. 입주자 대표들이 모이셔가지고 서로 조금 양보하면서 푸는 방법 외에는 딱히 대안이 좀 보이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자체도 책임이 어느 정도 있고 건설사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3의 어떤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그 문화재청이 건설사 대표들과 협의를 이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물론 방편이 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적으로 나올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그 일조권이나 그 경관의 어떤 경사도를 체크해 보지 못했는데요. 예. 일부 물론 이제 철골 콘크리트로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일부 층을 제거하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공사 기법상. 네. 그래서 그 비용이 좀 과다하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불가능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몇 개 층을 좀 없애고 제가 알기로는 12개 동 중에 4-5개 동은 아직 착공을 안 했고 한 7개 동이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그중에 몇 개 동은 위에 상층부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하면은 사실 경관을 어느 정도 라인을 좀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그런 부분을 관계기관들이 다 같이 모여서 답안을 찾아야지 서로 뭐 미루다 보면은 이것은 국민적 의혹만 사게 되고 커다란 문제가 좀 더 불거질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들까지 다 감안해서
일단 모두가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머리를 맞대고 입주자들 좀 생각해서 빠르게 좀 답을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한문도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민생 행보와 함께 정책 대결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정반대의 부동산 세제 정책을 내걸었는데 이 후보는 국토 보유세 도입을, 또 윤 후보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최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을 앞두고 여야 대선 후보들이 부동산 세금 전쟁에 나섰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현재 0.17%인 부동산 보유 실효세율을 1.0% 수준까지 끌어올려 투기를 잡겠다는 계획입니다. 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걷어들인 세금을 기본소득 예산으로 쓰겠다는 구상으로 국민 90%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며 반대하는 것은 바보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윤 후보는 보유세 완화 카드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는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당장 부자 감세라며 비판이 나왔습니다. 부자 감세론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 한 얘기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부자 본색을 드러낸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어려운 균형 발전에 많은 역할과 또 그렇게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부세 순기능에 대해서 저는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 후보는 예상한 반응이라며 민심의 판단을 맡겼습니다. 여당에서 그런 얘기 할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국민들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밖에도 이 후보는 윤 후보의 손실보상 50조 원 관련 내년 말고 올해 전 국민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자며 당대당 협의를 제안했고,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돈 뿌리기는 그만하고 물가 대책에 주력하라며 민생 경쟁도 벌였습니다. 부동산부터 민생 문제까지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두 후보의 정책 대결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네, 그리고 후보 각자는 당과의 갈등이 일부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재명 후보, 당과 정부를 한꺼번에 질타했는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 이후 자신이 제안한 정책 추진을 압박하면서 정체된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성호 기자입니다. 첫 주말 민생 탐방을 마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을 향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해준 국민의 높은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기민하지 못한 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지금은 그 높은 기대만큼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약속한 건 지킨다. 이런 거 반드시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위성 비례정당이 불가능하도록 민주당이 논의를 주도하고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문제도 신속하게 조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사업 예산을 삭감한 걸 놓고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겨냥해 현장 감각이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지역화폐 예산 확대를 요구하는 상인들의 농성 현장을 찾아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홍남기 전 부총리께서 정말 이 현장의 어려움을 좀 와서 한번 보시든지 국가 재정 정책을 수립하고 또 경제 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정말로 책상을 떠나서 현장에 좀 가보시라. 당과 정부를 향한 이 후보의 잇따른 질책성 발언은 최근 지지율이 정체된 가운데 상대 후보보다 선거대책위원회를 먼저 띄우고도 집권 여당의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지자들 목소리가 커진 게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이에 원내 지도부는 일상회복지원금, 지역화폐와 손실보상 확대 등 3대 패키지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지원 사격하겠다며 거들고 나섰습니다. 듣게 되는 현장의 목소리를 구체화해서 시급한 것부터 즉각 반영하는 등 입법과 예산으로
후보의 활동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후보의 당정 비판은 정기국회 기간 전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로도 풀이됩니다. 이른바 이재명표 정책으로 정책 능력을 입증하려는 이 후보의 예산과 입법 압박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구성을 놓고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을 드러내기도 했는데 비공개 긴급 회동을 통해서 이견 좁히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해 선대위 합류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내 호텔에서 열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출판 기념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을 한껏 띄우며 공개적으로 역할을 요청했고 이 대표 역시 거들었습니다. 정치개혁뿐만 아니라 이 국가의 대개조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또다시 우리 김 박사님께서 역할을 또 하셔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보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이른바 원톱인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을 것이 유력한 김 전 위원장을 거듭 예우하는 모양새를 갖춘 겁니다. 김 전 위원장도 화답했습니다. 앞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는데 뭐 그런 계기가 되면 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선대위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대선 자금 고간지기인 사무총장 인선을 두고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 사이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현직 사무총장인 한기호 의원을 교체하자는 윤 후보 측 물밑 요구가 나오자 이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굳은 얼굴로 불만을 표출했고 최고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공개 발언이 없습니다. 윤 후보가 조찬 일정을 이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더욱 대립하는 듯한 모습이 된 겁니다. 최고위에 뭐 매번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오늘 조찬 약속이 미리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후 윤 후보가 비공개 긴급 회동을 요청해 40분 동안 이 대표와 면담하며 의견 좁히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내가 당 중심으로 이 선대 조직도 구성을 해서 가겠다고 내가 발표를 했잖아요. 잘 진행되고 있으니까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은 문제에서 이견이 없습니다. 호사관이 자꾸 부추기는 것처럼 어떤 이견, 특정 인물에 대한 이견, 특정 직위에 대한 이견이 있고 이런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캠프 규모에 이어 인선을 두고도 잡음이 일면서 선대위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이어지는 양상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윤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축하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후보 확정 이후 열흘 만이죠. 윤 후보는 문 대통령에게 엄정한 중립을 지켜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도 했습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예방했습니다. 지난 5일 윤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지 열흘 만입니다. 대통령님하고 여사님하고 다 건강하신가요? 특별히 아픈 데는 없습니다. 네.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일종의 혹사당하는 자리거든요. 이 수석은 문 대통령의 축하와 함께 체력을 잘 챙기라는 당부를 전했습니다. 당신도 2번이나 대선을 치러봤으니까 체력 안배 잘 하시면서 다니시면 좋겠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비공개 면담에서 윤 후보는 문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고 이 수석은 앞서 문 대통령도 약속한 것이라며 다시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와 행안부와 법무부 장관 이런 분들이 지금 정치인 출신들이 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거에 대한 중립이 아주 절실하게 요구된다. 한때 문 대통령과 단일화까지 시도했던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선 후보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청와대가 특검에 나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특검, 쌍특검을 진행해 주시기를 좀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신당 창당을 앞둔 김동연 후보에게도 축하난이 전달됐습니다. 김 후보는 정치 세력 교체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정치판의 교체, 정치 세력의 교체를 위해서 우리 격려해 주신 거로 알고 뚜벅뚜벅 국민만 보고 나아가 있습니다. 야권 대선 후보들에게 축하를 전하는 자리에서는 덕담과 함께 묘한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서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에게도 난을 전할 예정인데 지난 총선 이후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심 후보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다시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면서 뭔가 핵심적인 물증을 찾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피의자로 입건된 다른 사건에 대해 서면 진술을 요구하는 등 조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이 줄지어 대검찰청 청사를 빠져나옵니다. 대검 12층에 있는 수사정보 담당관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공수처로 돌아가는 겁니다. 수사정보 담당관실은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검사가 과거 수사정보정책관 재직 당시 근무했던 사무실로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투입된 인력만 검사와 수사관 20여 명으로 포렌식 장비 여러 대도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전 손 검사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동시 압수수색 때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공수처의 대검 압수수색은 알려진 것만 3차례, 수사정보 담당관실도 이미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었다는 점에서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법원이 이유 없이 같은 장소나 대상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뭔가 결정적인 추가 단서를 포착했을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됩니다. 특히 손 검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됐던 고발장 작성 지시와 실제 실행을 맡았던 성명불상의 인물들을 일부 특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손 검사를 추가 입건한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한 자료 확보 차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윤 후보 장모 대응 문건까지 사실상 한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다만 장모 문건과 관련해서는 아직 윤 후보나 손 검사를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 등을 거친 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는 윤 후보가 피의자로 정식 입건된 4건의 사건 가운데 하나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교사 의혹 수사 감찰방해 혐의와 관련해 서면으로 의견을 내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부속실에서 일했던 직원에게 소환장을 보내 참고인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윤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에 나서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라 내년 대선 시기와 맞물려 공수처 수사 속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숙인 복지시설이 과거 입소자를 강제로 데려온 뒤에 사실상 감금해왔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 피해자 가족들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또 일어났다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7년 전 여름, 오충빈 씨의 어머니는 여느 때처럼 인천의 한 미용실에 출근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손을 흔들며 배웅했는데 어머니는 그 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경찰서하고 뭐 어디 아는데 뭐 주변에 수소문하고 막 했는데 뭐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그 미용실을 찾아갔던 기억이 아마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찾아 헤맨 지 20년, 찾다 지쳐 사망 신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07년 오 씨는 엽서 한 통을 받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노숙인 복지시설인 영보자애원에 어머니가 있으니 데려가라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만난 어머니에게서 옛날 건강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 25년 만에 만났는데 표정이 정말 무표정이고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결국 이제 찾아 돌아왔는데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7년 서울시의 노숙인 시설 인권 실태 조사에 민간 조사원으로 참여한 박병섭 씨. 1985년 영보자애원이 개원할 당시 입소한 10명을 직접 만나 인터뷰했는데 모두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강제로 들어온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다 자의가 아니고 뭐 명확하게 표현 못하더라도
하여간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내 발로 온 건 아니다. 이제 이런 거고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제일 충격적이었던 건 이분들이 아무 불황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시 면담에 응한 입소자 91명 가운데 자진해서 입소했다고 응답한 사람은 12%에 불과했고 88%는 경찰이나 공무원에 의해 강제로 들어왔거나 입소 경위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박 씨의 제보로 국가 권력이 시민을 무단으로 복지시설에 감금하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또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설 측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서울시는 거리 정화 사업을 펼쳤고 당시에 용인군 이동면에 서울시립 영보자애원이 건립되었고 하지만 다시 4년이 지나도록 진상규명은 더뎠습니다. 다른 피해자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전히 정신병원 등에 수용된 경우가 많아 정확한 피해 규모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이 수용되었던 영보자애원에는 아직도 약 300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이 감금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피해자 가족과 장애인 단체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진상규명에 나서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서울시와 시설 측은 DNA 분석 등을 통해 1985년 당시 입소한 사람들의 연고자를 찾고 있고 원하는 사람은 퇴소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2기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과거사 진실규명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는 인권 신고함 등 내부 인권 교육에도 힘쓰고 있다며 부당하게 입소한 사람들에 대해선 배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단율 맡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법원이 6번째 명도 집행을 시도했지만 무산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집행 인력 500여 명은 오늘 새벽 3시 20분쯤 전격적으로 사랑제일교회에 진입해서 5시간 넘게 명도 집행을 시도하다 철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도 수백 명이 저항해 적어도 4명 이상이 다쳤고 건물엔 한때 불이 붙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5일에도 5번째 명도 집행에 나섰지만 신도 수백 명이 소화기 가루를 쏘고 오물을 뿌리며 거세게 저항해 무산됐습니다. 이른바 맘카페에 남긴 개인 연락처를 전문적으로 수집해 사기 범죄에 이용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피해자 상당수는 대출이나 투자 사기를 당하고도 가정 불화를 우려해서 신고를 꺼렸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종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하는 곳은 사기 피의자 A씨 집입니다. 컴퓨터에서 인터넷 카페 목록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2월 중국과 우리나라에 사무실을 차린 A씨 일당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카페에 회원이 남긴 연락처를 자동으로 수집했습니다. 수집한 연락처로 대출 안내 등의 문자를 보내거나 투자를 권유해 돈을 가로챘는데 이른바 맘카페 회원이 주요 표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자가 600명이 넘는데 80% 이상이 여성입니다. 여성들의 경우 피해 사실이 알려지면 가정 불화를 두려워해서 신고를 꺼린다는 점을 노리고 일당은 SNS로도 유명 투자 전문가 행세를 하며 가짜 투자 사이트에 가입을 유도한 뒤 투자금을 가로챘습니다. 다양한 아이디로 다양한 후기들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중 중에서도 잃었다, 손해를 봤다라는 내용도 없었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일부 남성이 이른바 몸캠 피싱을 일당에게 당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외국에서 도피 중인 주범 2명을 쫓고 있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지금은 그 높은 기대만큼 실망으로 변질되고 있는 느낌을 약속한 건 지킨다. 이런 거 반드시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요. 본인 현장의 어려움을 좀 와서 한번 보시든지 또 경제정책을 만들어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책상을 떠나서 현장에 좀 가보시라.
정치개혁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개조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또다시 우리 김 박사님께서 역할을 또 하셔야 될 때가 이제 다가오고 있지 않는가. 최고위원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공개 발언이 없습니다. 최고위에 뭐 매번 나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오늘 조찬 약속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네, 집안 단속 대 집안 갈등. 여야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두 후보 간의 정책 공방도 한층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과 정부를 향해서 잇따라 쓴소리를 내놨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선 대선 자금을 관리할 사무총장 자리를 놓고 윤석열 후보, 또 이준석 대표의 갈등도 앞서 보신 대로 표면화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선대위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 당과 정부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질타했습니다. 뭐 내용적으로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형식적으로도 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발언으로 볼 수 있을까요? 민주당이 실망한 국민들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의 180석이라고 하는 거대 여당의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한 부분에도 국민들이 실망하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을 저는 질책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열심히 일해서 국민들의 뜻에 합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쓴소리라고 보여지고 특히 이제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도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의 행보를 보면 크게 국민들에게 환호받을 만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뭔가 좀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아쉬움 이런 부분들을 표명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저는 민주당이 좀 더 열심히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는 게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입법 사항이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행동이든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정말 체감적으로 느끼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에서 이게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위기감의 표현이 더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과 정과 좀 차별화한 대목으로도 볼 수도 있고 기민하지 못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 듣고 또 장 교수님 얘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 가급적 그 해당 지역에 지역 화폐를 구매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제 올해 예산도 이미 다 떨어져 가지고 주로는 이제 온누리 상품권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홍남기 부총리 기재부 장관을 포함한 이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방안의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정말로 멀게 느껴진다는 생각을 하고 정치개혁특위에서 우리가 주도해서 이런 위성정당은 불가능하도록 소수 정당들도 상응하는 자기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주권주의 또 정치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조금 신속한 좀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서 현실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면책특권 부분도 그렇고 위성 비례정당도 그렇고 자신이 제안한 어떤 핵심 정책들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보니까 다소 거친 표현도 나왔습니다. 아까 만행에 가까운 예산 편성이다 이런 표현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에 대해서는 왜 저런 얘기를 했냐면 지금 소상공인 단체분들이 무기한 지금 농성하고 계세요. 왜냐? 올해에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이 20조였는데 내년에는 6조로 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분들이 무척 화가 많이 나 계시다. 내년에 소상공인들의 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상당히 큰일 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뭐 당과 또 정부를 향해서 이재명 후보가 저런 얘기를 한 것은 답답함과 조급함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답답하냐? 본인이 성남시장을 하고 경기도지사 할 때는 본인이 한번 얘기를 하고 지시를 하면 집행이 바로바로 됐는데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정책을 바꿔야 되고 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답답함이 있어 보이고요. 지지율이 생각만큼 못 치고 올라가니까 이러다가는 내년 대선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조급함의 발로다. 그래서 일단은 여권의 장악력을 좀 높이기 위한 경고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답답함과 조급함의 표현이었다. 사실 지지율도 좀 추격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현실적으로 또 말씀하신 대로 좀 대선 국면에서 대선 후보로서 어떤 좀 주도권을 좀 잡기 위한 그런 의도로도 보이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죠. 사실 이제 대선 후보가 전체적으로 당의 운영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리더십이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당 후보가 대선 후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개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이 원하는 민주당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재명 후보가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 전까지는 당과 호흡을 맞추면서 가능한 한 당을 존중하려고 했지만 네. 지금 후보되고 나서 한참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당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선대위에 대부분 당의 이제 인물들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런데 선대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 실망에 가까운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지 않으면 이 국면을 타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절박감이 일정 부분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적극적으로 본인이 나서서 당의 주도권을 쥐고서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지도자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계기로 삼겠다. 이렇게 아마 생각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대선 국면에서 당의 대선 후보와 또 당의 관계는 잠시 뒤에 또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 얘기할 때 또 비슷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자,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예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손실보상 50조 원 관련해서 아예 당장 전 국민한테 소비 쿠폰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거든요. 이런 행보, 또 MZ세대와의 소통 행보, 말씀하신 금에 지금 어쨌든 지지율에서 추격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말 거친 이재명 후보의 어떤 행보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이거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급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굵직굵직한 공약들은 당 정책위와 정밀하게 정교하게 논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딱 더 화두를 던지고 나면 당 정책에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따로 도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방역지원금 우리가 전 국민한테 줍시다라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관련해서 당에서는 대략 이틀 후에서야 입장이 나왔고 아직 정부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당, 정부, 후보 따로 논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을 지급하자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해주자라고 한 것에 대한 하나의 맞대응이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이거 같아요. 소상공인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은 소비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이냐 이런 건데 네. 과연 한계 상황에 몰린 소상공인 분들은 어떤 지원을 더 원하겠습니까? 이것은 번지수를 잘못 잡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다 또 특검 같은 경우도 조건부 특검에서 좀 더 나아가서 수사가 미진하면 예외 없다라는 걸로 이를테면 또 정면 돌파에 나서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나가야죠.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아무런 거리낄 게 없고 문제될 게 없는 상황에서는 특검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지금의 국면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모든 걸 소상히 밝혔고 진실을 다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지금 상황이 여론으로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래도 뭔가 좀 찜찜하게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 지지율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하고 그다음에 대장동 이슈 이 두 가지 이슈가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상승을 어느 정도 제한하고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지 않고서는 사실은 대선의 지지율 상승을 이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면 돌파라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경찰 수사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가 안 왔다는 여론이 있고 국민들이 그래도 아직 못 믿겠다는 그런 여론이 형성돼 있다고 하면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저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전혀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의만 있지 받아들일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후보가 제 입장은 분명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특검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것도 결국에는 조건부입니다. 앞에 해놓은 단서를 보면은요. 충실히 수사하도록 기다린 후에 이 충실히를 어떻게 양적으로 계산할 겁니까? 또한 일정 정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그 일정 정도를 어떻게 계량화할 수가 있냐고요. 이거 결국은 나는 특검에 반대하지 않아요 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하나의 회피작전이다. 결국엔 이거는 조건부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건데
결국엔 특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읽혀집니다. 그건 여기에 이제 대한 답변은 장 들어보시네요. 교수님의 예. 생각이신 거고 이재명 후보는 받아들일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조건부 특검이라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야당에서 조건부 특검이 아니고 특검을 하려면 대장동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만 특검을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 하게 되면 윤석열 후보가 대장동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지금 하나은행 관련된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부산저축은행 관련된 이것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걸 빼놓고서 예를 들면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와 연관된 것만 한다. 그거는 어느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 특검을 하게 되면 대장동 이슈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도 지금 나오고 있고 하나은행 관련된 의혹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SK 심지어는 SK 관련된 의혹들도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함께 특검 안에 포함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네. 그게 조건이면 조건인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컨대 특검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얘기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검찰 수사 결과 곧 나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발표하고 나면 그리고 여론의 추이를 볼 거라고 저는 봐요. 국민들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찰 수사 좀 미진하다 이런 얘기가 있으면 당연히 저는 특검 받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따가 또 국민의힘 얘기할 때도 비슷한 얘기 하겠습니다만 참 원팀으로 가는 게 쉽지 않은 게 지금 이제 후보가 당을 향해 쓴소리를 했다면 선거대책위원회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는데 누가 한 얘기냐면 초선 의원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중에서도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냐면 외부 인재 영입하자, 청년이 주도하자 이런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거는 결국 중도 확장을 하자는 건데 이제 진보 진영에 인재풀이 상당히 적어졌어요. 그것이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 사태 때문에 진보 진영이 거의 와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합리적인 지지층들이 많이 등을 돌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있는 분들이 없어서 인재 영입을 외부에서 새롭게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기에 와 저런 분까지 이재명 후보를 돕네? 라고 감동할 만한 분이 별로 없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이러한 외부 인재 영입을 통한 외연 확장보다는 지금 중요한 것은 내부 단속인 것 같아요. 지금 후보만 뛰고 있습니다. 지금 당과 다른 대선 후보 경선 주자들이 도와주질 않고 있어요. 어려움에 빠지면 한마디씩 좀 던져서 도와줘야 되는데 후보만 막 나가고 오히려 당에서는 잠깐만요. 지금 그거는요.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 예산 많이 들어가서 못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발목 잡고 있거든요. 내부 단속부터 먼저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 보니 또 추진력 있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답답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장 교수가 얘기했던 부분 대부분은 아니고 일정 부분은 제가 동의하는 부분은 답답해요. 진짜로. 당이 적극적으로 안 나서줘요. 아니 뭐 당정이 적극적으로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가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발목 잡고 있거든요. 이러니까 답답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특성상 추진력 있게 일을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이슈도 던지는데 그 이슈에 대해서 당이 뒷받침을 안 해주면 사실은 국민들 볼 때는 이거 따로 노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고 또 던진 이슈에 대해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100% 그걸 따르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저는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추진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이 하나로 가고 있구나 이런 이미지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영입 인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장 교수가 얘기했던 걸 좀 더 확장시키면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더라도 정말 실용적으로 필요하다면 영입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정말 국민들이 볼 때 이분이 실용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국민을 잘 살게 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인물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분이라도 더는 모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뭔가 신선함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전면에 내세워서 물론 뭐 그게 나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너무 이게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뭔가 좀 신선함을 보일 수 있는 모습도 필요하다.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좀 명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 후보 입장에서 답답하다고 또 볼 수 있는 대목이 이 대목 아니겠습니까? 부인 김혜경 씨 낙상 사고 관련해서 CCTV도 공개하고 또 김혜경 씨 목소리도 좀 공개했는데 논란이 여전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를 둘러싸고 또 이 후보 측에서는 윤석열 캠프 측 연루설도 제기하고 있는데 양쪽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국힘 캠프에서 윤석열 캠프에서 네. 만세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선거가 끝났다. 캠프 측의 희망과 또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조직적인 세력들 간의 그러한 관계가 무관치는 않았을 것이다. 되새겨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인간 품성이나 됨됨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부인을 폭행했다 이러면 사람들이 또 어디서 헛소리 하네 이 정도로 생각할 텐데 이재명 후보가 그런 소문이 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네, 바로 여쭤볼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안민석 의원이나 김재원 의원이나 두 분 다 비판하고 싶습니다. 안민석 의원이 얘기한 것 자체가 가짜뉴스 유포예요. 뭐라고 했냐면요. 조직적인 가짜뉴스를 생성하는 세력들과 국민의힘 측이 관계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 캠프에서 뭐 만세를 불렀다. 윤석열 캠프에서도 만세를 불렀다. 본인이 봤습니까? 본인이 들었다고 하는데 네, 이거 제가 확인할 수가 듣기로는 없잖아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네, 예. 확인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상당히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김재원 의원도 어떻게 여당의 대선 후보 부인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부관계가 좀 안 좋으니까 그런 의심을 받을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좋아요. 그냥 김재원 의원이 아니고 한 평론가로서 어떠한 유튜브에 나가서 이런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얘기한 것은 당의 최고위원회의라는 공식적인 석상 아니겠습니까? 이게 적절합니까? 이러한 얘기들을 서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발 이런 것 가지고까지 서로 공격하는 정치 공방의 대상으로 안 삼았으면 좋겠다. 국민들께서 상당히 불편해하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참고로 다시 한번 두 사람의 직함을 소개해드리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특보단장이고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긴 합니다만. 네. 네. 저는 그러니까 정 교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일단 안민석 의원은 이제 사실은 이게 확인된 건 없잖아요. 국민의힘 선대위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확인된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봐요. 물론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이런 잘못된 왜곡된 허위 조작 정보를 만들어서 유포한 건 맞고 그 유포의 일정 부분 어떤 그 조직이나 세력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국민의힘 현재 선대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이제 그거는 조금 지나치게 표현하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김재원 최고위원은 정말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장 교수 지적했지만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저는요, 본인한테 만약 본인의 품성이나 인간 품성이나 댐댐이 문제를 얘기했다면 본인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부부간에 아무 문제 없다 그러고 아무 근거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물론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제가 이 얘기를 그냥 풀어서 설명해 보면 이재명 후보가 예전에 이제 형수 관련된 욕설하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당시의 상황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에 대해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머니에 대해 상당히 힘들게 하는 것에서 아들 입장에서 화가 나서 한 얘기, 물론 그 욕설을 했다고 제가 뭐 옹호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차원과 지금 부인이 다쳐가지고 너무 안타까워해서 그거 119에 신고하고 함께 손잡고 가는 거, 이걸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가짜라고 얘기하고 뭐 다른 일이 있었다고 얘기하면 그건 아닌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정치인이라 하더라도요, 상대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있지도 않은 얘기를 가지고 댐댐이를 얘기하고 인간 품성을 얘기하고 두 사람의 부부관계가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든지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 이런 태도를 해가지고 정치적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정치인의 도리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요, 최고위원으로서의 품성, 댐댐이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 김혜경 씨 낙상 사고 관련한 이른바 가짜 뉴스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 측이 충분히 소명했다고 보십니까? 그냥 제가 야권을 지지하는 평론가의 입장에서 보면 의심이 많이 가고 비판할 지점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한 저희들이 그것을 반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잖아요. 그냥 추측이고 저의 상상이잖아요. 그런 거를 갖고 일단은 국민의 일정한 지지를 받고 있는 대선 후보에 대한 또 부인에 대한 저런 공격들은 바람직스럽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예요. 이게 사실관계를 최대한 다 밝히잖아요. 집안에까지는 CCTV가 없어요. 집안에 있는 걸 보여줘라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119에 신고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구급차에 탄 모습까지, 저는 그런 거 보여주는 것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아니, 그런 사적인 영역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부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잘 해결돼 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마치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얘기하고 하는 것은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본인한테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런 주장을 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비판할 지점 많이 있습니다. 괜히 이런 거를 갖고 비판해가지고 국민의힘이 또 다른 손가락질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깔끔한 평론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윤석열 후보의 움직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재명 후보 얘기할 때 당과 대선 후보가의 어떤 신경전, 이런 주도권 싸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윤 후보, 김종인 위원장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 나온 발언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수 정당이든 진보 정당이든 우리 정당이 정상 궤도를 이탈해서 개혁을 해야 되겠다 할 필요가 있을 때 늘 소방수로 모셔왔습니다. 이쪽 저쪽 어느 쪽도 아니고 늘 국민 하나만 생각하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나라가 잘 되는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실용주의 그 철학으로 가득 찬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윤석열 후보가 이야기했는데 뭐 그런 계기가 되면 뭐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네, 소방수. 실용주의 철학으로 가득 찬 분이라고 이제 러브콜을 보냈는데 김종인 전 위원장 계기가 되면이란 또 단서를 붙였어요. 사실 대선 국면에서 김 전 위원장 발언은 좀 곱씹어 보게 되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계기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의사가 일정 부분 수용되면이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계기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지금 얘기하고 주장하고 있는 주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 측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한 제안이 있을 겁니다. 그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이라고 해석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의 생각과 어떤 그 태도가 명확하고 분명한 분이고 잘 바꾸지 않는 분이세요. 본인의 원칙과 맞지 않으면 뭐 그냥 가차없이 그냥 떠나는 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고 하면 지금 윤석열 후보 측에서 100%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어떤 제안을 다 받아들인 게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계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저는 봐요. 열린 마음으로 나는 기다릴 테니 내가 전달한 그 제안에 대해서 답을 달라라고 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 전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네. 윤석열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측근들과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의 저점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가 그럼 상당히 윤 문제인데. 후보와 윤 후보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 건가요?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단독 체제 오케이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측근들이 이렇게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하고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핵심 측근 의원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일하기가 상당히 불편할 거고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이 저 사람은 내가 같이 일하기가 힘드니까 저 사람은 선대위에 넣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의 최소한의 체면은 세워주고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는 주고 그 밑에 상임 선대위원장 자리를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한테 주고 원래 총괄 선대 본부장 자리는요 딱 한 명이 딱 장악을 해가지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4-5개로 쪼개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권한을 다 분산시켜 놓겠다는 거예요. 이렇다면은 상당히 선대위가 혼란에 빠질 수가 있다. 지금이야 지지율이 높으니까 이 지지율 그대로 가면은 선대위가 직할 체제로 안 되더라도 분명히 우리는 효율적으로 선거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네. 지지율이 항상 높을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따라오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 떨어져서 막 박빙이 되고 이렇게 뒤바뀌면은요 선대위부터 손봐야 합니다. 왜 저러한 구조를 고집을 하는지 솔직히 이해할 수 없고요. 한 가지 더 전제 조건을 말씀을 드리면 이준석 대표는 당규상, 당헌상 윤석열 후보의 뜻을 따라주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연결해서 오늘 최고위에서 이준석 대표가 또 발언을 안 했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을 안 한 적이 있었는데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는 긴급 회동을 해서 한 40분간 만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요점은 뭐냐면 선대위 구성 관련해서 사무총장 인선을 놓고 이제 물밑의 어떤 흐름 때문에 신경전이 오가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그렇죠. 좀 지켜보겠습니까? 뭐 저는 그게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선대위 구성이라든지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대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이고 선대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재정을 이제 다 움직이고 어느 곳에 재정을 투입해야 될지 쓸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대선 자금의 어떤 국간적 역할을 하는 그렇죠.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이제 여러 사람이 선거 운동을 하다 보면 여기에 필요해 돈 주세요, 저기 필요해 돈 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걸 제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예컨대 선대위에 중요 직책이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갈등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무총장을 누가 하느냐는 아주 중요한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사무총장을 아마 이제 계속 한 총장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갈등의 요소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선대위 구성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캠프 측과 일정 부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불편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참석을 안 했는데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40분 동안 이제 대화를 한 거 아닙니까? 예. 어느 정도 저는 대화가 이루어졌을 걸로 봐요. 그러니까 합의가 100% 이루어졌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대화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게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지 않다고 하는 건 이 공동의 인식이 있다고 저는 보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일정 부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성공했을 거다. 다만 그것이 100%인지 아닌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잠깐 그 긴급 회동에서 어떤 얘기 나갔냐면 이제 이준석 대표는 합의점을 도출 중에 있다. 윤석열 후보는 잘 되고 있으니 걱정 말라까지 나온 상황인데 물론 이제 YTN 정치부 기사로 확인된 부분은 아니지만은 또 일각에서는 또 권성동 의원 쪽으로 또 힘을 싣고 있는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은 그러니까 어떻게 현재 보십니까? 시점을 보면은요. 네. 이견을 조율하고 좀 논의하는 단계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사소한 갈등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선대위가 제대로 잘 빨리 출범하느냐 아니면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선대위 위원장으로 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딱 한 4가지 포인트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김종인 위원장이 약간 좀 불편해하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오느냐 안 오느냐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제원 의원이 선대위에서 어떠한 중요한 역할을 맡느냐 안 맡느냐도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김종인 위원장은 장제원 의원을 약간 불편하게 생각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장제원 의원에 대한 신뢰가 아주 굳건해요. 그렇다면 선대위에 안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배치시킬 것이냐라는 것과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에게 임태희 전 비서실장을 중히 써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중히 쓸 건지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총장 자리가 윤석열 후보의 측근으로 교체되느냐 안 되느냐 이 4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언제쯤 출발하지? 갈등 없이 잘 선대가 마무리됐네? 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지금 내정된 권성동 사무총장이 내정된 게 이제 맞다면 어떻게 그러면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결국에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의 뜻을 존중을 해준 거예요. 저는 그러한 흐름이 맞다고 보여지고요. 예. 권성동 의원이 아주 중진으로서 상당히 정치력도 있고 여러 가지 잘 조율해 나갈 거다. 그래서 후보의 뜻을 선대위에 집행시킬 수 있는 측근이 사무총장 가는 것은 맞다. 그 이전의 선대위에서도 항상 이런 식으로 사무총장 자리는 후보의 뜻에 따랐었다라고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10시 56분을 넘겼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대통령한테 축하난도 받았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 주요 정당의 대선 후보로 선정된 분들한테 다 축하난을 보내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그냥 통상적이고 일상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는 사실 그 전에 이미 한번 약속을 했다가 윤석열 후보가 취소하는 바람에 그게 늦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논란도 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대통령께서 이제 나중에 심상정 후보도 마찬가지고 주요 정당의 후보들에게는 난을 보내는 축하난을 보내는 아주 통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통상적인 것이고요. 네. 약간의 뭐 시일 차이는 있었지만 대통령께서도 덕담을 해주셨고 윤석열 후보도 대통령 건강 챙기시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잘된 만남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 부분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엄정한 네. 중립을 지켜달라 이 부분은 어떻게 저거는 보십니까?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선거와 관련된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다 민주당 전 현직 의원이에요. 국무총리 김부겸 민주당 전 의원이죠. 법무부 장관 박범계 현 민주당 의원입니다. 행안부 장관 전해철 현 민주당 의원입니다. 이렇다면 야당으로서는 이거 선거 관리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통령께서 최소한의 성의를 좀 표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마침 또 현 정부 출신 검찰총장 출신이기 그렇죠. 때문에 좀 더 저 발언이 눈에 띄긴 합니다만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대통령이 당연히 중립을 지킬 것이고요. 또 장관들도 그런 부분에서 다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뭐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 차관이었나요? 본부장이었나요? 그 잘못된 행동에 대통령이 막 화를 내셨잖아요. 네. 절대로 그런 행동 하면 안 됩니다.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어떤 오해를 받을 만한 행동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짧게 또 두 분 의견 듣고 다음 얘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국민의힘 유튜브가 옳은 소리죠. 거기에 오징어 게임 패러디 영상이 올라왔던데 잠깐 좀 보여주시면서 혹시 이 영상 보셨습니까? 네. 보셨으면 바로 여쭤볼게요. 어떻게 좀 보니까 역풍도 있고 약간 댓글이
우호적이지만은 않더라고요. 상당히 좀 어색하더라고요. 좀 억지로 저러한 모습들을 보이려고 하지 않았느냐? 젊은 층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좀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패러디한 건데 댓글들이 상당히 좀 안 좋아요. 이상해, 어색해, 오그라들어 이런 거거든요. 과연 저런 것들이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인데 네. 모르겠습니다. 저것이 뭐 이준석 대표가 일단은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찍은 것 같은데 뭐 앞으로 상황을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댓글에 많은 부분이 뭘 비판하고 있냐면요. 이준석 대표가 자기 홍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대선 전국이잖아요. 그러면 네. 대선 후보가 적극적으로 드러나야 되고 나서줘야 되고 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데 당이 모두 다 힘을 합쳐야 되는데 이 게임 보면 마지막에 주인공으로 지금 계속 이준석 대표가 나와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 자기 정치하는 거냐 이러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대선 전국에서는 대선 후보가 드러나게 만들어야 되고 대선 후보가 초점이 맞춰주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대표가 자꾸 이렇게 나서서 뭔가 본인의 정치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건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좀 이해가 되는 거는요. 이준석 대표가 2030 세대의 여러 가지를 반영을 하고 있다. 대표성을 좀 갖고 있다라고 좀 인정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견인해내기 위한 또 이준석 대표의 노력도 가상하다라고 그러니까 좀 그 평가해 노력이 볼수 가상한데 있습니다. 주인공은 윤석열 후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이제 패러디물도 예컨대 이준석 대표가 주도를 해서 만들기도 하고 기획을 할 수 있지만 주인공으로 윤석열 후보가 나오는 게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저도 좀 궁금했는데 사실 이 영상 보시면서 디귿, 지읒, 이응엔 뭐의 추격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면 디지털 정당위를 추격한 그 초성 발음입니다. 자, 이 영상과 관련해서 좀 연결해서 홍준표 의원이 개설한 청년의 꿈하고도 좀 대비되는 면이 있을 것 같아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꿈 사이트를 공개를 하고 활동을 시작했는데 직접 질문을 받고 답을 했거든요. 한번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시는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 홍준표 의원의 이 청년의 꿈 사이트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해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일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의 질문인 거예요. 탈당 후 대선 출마해 주시면 안 됩니까? 뽑을 사람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 아래도 있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거 이제 예전에 본인이 유튜브 하면서 주로 했던 청년들과의 소통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난번에 이제 경선 끝나고 나서 그 얘기 했잖아요. 자기가 이런 청년 플랫폼 만들어서 청년들과 소통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이런 연장선상이 있다고 보여요. 저는 앞으로 홍준표 후보가 이 부분을 좀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본인이 어쨌든 청년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 청년들의 지지를 계속 끌고 가면서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자산으로 만들려는 그런 의도가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치인으로서 저렇게 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네. 이제 저게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갖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대화로 나온 것만 봐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큰 걸로 보여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넘어설 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고 봐요. 이게 홍준표 후보한테만 지지를 하고 나중에 안 오면 그건 결국은 윤석열 후보한테는 마이너스적인 요소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청년들을 본인의 지지로 끌어올을지 하는 부분 이게 이제 과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속 시원한 답변들이 몇 개 눈에 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저런 모습들은요 청년들과 좀 소통하려는 모습을 좀 인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보수 우파 진영 그리고 국민의힘 진영의 외연 확장이다라고 평가해보고 싶습니다. 잘하시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약간 의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네. 홍준표 후보를 선대위에 모시려고 몇 번이나 저번 주에 연락을 했는데 홍준표 후보께서 답을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닐까라고 의심할 수는 있지만 홍준표 후보는 나는 다른 생각할 힘도 없고 그러한 뭐 상상돼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외연 확장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홍준표 의원의 역할을 좀 추후에 또 여쭤보기로 하고 자 대선 후보 관련해서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모병제 공약을 내놨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데 내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짧게 여쭤볼게요. 일단 모병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언제 시작할 거냐 문제는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 심상정 후보가 2030의 징집을 소멸되고 병사 계층에 전원 모병으로 운영될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2030이 시작이 될지 하는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하지만 모병제로 가는 것은 대세를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전투 양상이 병사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병사들은 최소화하고 첨단 장비를 통해서 전투를 하는 양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모병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술 전략이 뛰어난 어떤 군사 한 명을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전술 기술과 군사 기술을 가지고 오랫동안 복무하면서 전문적인 어떤 군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보고요. 이제 시점으로 본다면 언제 할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병제는 갈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요, 2023년부터 현역 징집 대상자인 20대의 남자 인구가 상당히 줄어들어요. 그래서 매년 2023년부터 2만에서 3만 명의 현역 자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국방부에서 지금 어떠한 생각까지 하고 있냐면 대체 복무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2023년부터. 예를 들면 병역 특례 제도 없애고요. 의경 차출 없앱니다. 이렇다면은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나라를 지킬 현역 장병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가야 된다라는 건데 심상정 의원의 저런 한국형 모병제 모델로 하더라도 대략 연 3조 원이 더 들어가요. 이 비용을 그럼 어떻게 마련할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경항모 그것도 좀 예산 줄이고요. SLBM 그 예산 그런 것도 다 줄여가지고 인건비로 하겠습니다라고 하거든요.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는 판단해봐야 하겠지만 모병제는 갈 수밖에 없는 예정된 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여론조사 결과를 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대결 구도에서 뭐 지금 후보 확정 이후 계속해서 컨벤션 효과가 반영되고 있는데, 자, 이번 오는 시간은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지금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는 앞서고 있고 이재명 후보가 추격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두 후보의 속마음을 한번 예상해 본다면 이재명 후보는 어떤 마음일까요, 현재? 저는 그냥 평상심을 유지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이게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직 그리고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지지율로 본다고 하면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건 분명히 보이고요. 추세로 본다고 해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건 분명히 보여요. 그러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고 언제든지 본인의 어떤 그 자질이나 능력이나 정책적 부분으로 윤석열 후보보다 앞서고 있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런 지지율의 편차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정책적인 부분들을 계속 국민들께 소개하고 또 본인의 길을 가겠다 이런 자세를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엄청나게 이재명 후보가 일희일비할 것 같은데요.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정체 상황이면 대선에서 지지율이 적으면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전 조급하다고 보여지고 이재명 후보는 왜 안 오르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엔 이대로 쭉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4개월 남았잖아요. 이 부분은 계속 지지율은 변동할 수밖에 없다. 정권 교체 여론이 높긴 하지만 이제 수렴이 될 거예요. 각 진영들은 완전 결집할 거기 때문에 현재의 지지율을 가지고 낙담할 필요도 없고 안심할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일희일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은 늘 올락내락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신 말씀 보면은 상당히 좀 흥분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아니 너무 조급한 거 아니냐, 당황하지 말아라. 그런 식으로 좀 다독인 것도 저는 보도가 최 교수님이 나왔었어요. 흥분했다고 하시는 줄 알았는데 이재명 후보가 흥분했다는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대선 국면이 이제 들어가면서 앞서 못했던 얘기를 잠시 할게요. 부동산 문제는 이제 시청자분들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정책 대결도 좀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짧게 여쭤보면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고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뭐 기존의 입장에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주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종부세라고 하는 게 실제로 이제 그 집을 많이 갖고 있거나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이런 종부세를 없앤다고 하는 것은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가구 1주택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1가구 1주택 관련해서는 종부세의 그 한계 제한을 좀 더 높였잖아요. 9억에서 11억으로 높였기 때문에 일정 부분 거기서 많은 부분 제해가 됐고요.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 그리고 1가구 1주택 중에 아직도 종부세를 내는 대상은 한 전체 1.7% 정도 된다고 해요. 그분들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가진 분들이 종부세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국토 보유세라고 얘기를 하죠. 기본소득 토지세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일정 비율로 세금을 내게 만드는 겁니다. 종부세가 여기에 포함이 되게 만드는 거고 종부세를 그러니까 실제로는
종부세는 없어지는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세제를 하나로 일원화시키는 것이고 기본소득 토지세인데 이거는 이제 전체 90%의 국민들이 이익을 보게 만드는 구조로 만들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제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이나 토지를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많은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일정부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해서 전 국민한테 나눠주는 그런 세금을 운영하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정책적인 논쟁은 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보유세니 종부세니 예를 들면 또 뭐 재개발이니 아니면 재건축이니 용적률을 어떻게 조정할 것이니 이렇게 해서 부동산 문제, 주택 문제의 가격을 좀 낮추려고 안정화시키려 하는 모습들은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양쪽의 차이가 좀 강한 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는 공공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 윤석열 후보는 민간 개발을 활성화시켜가지고 더욱더 공급을 많이 하겠다. 이런 건데 저런 정책적인 논쟁이 앞으로 TV 토론을 통해서 좀 더 현실화되고 국민들한테 누가 좀 더 타당성이 있을까,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것을 입증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주어진 시간은 다 됐는데 제가 2분만 시간을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여론조사로 다시 돌아와서 지역별 연령별이 남았는데 혹시 두 분은 두 가지 결과 중에 좀 눈에 띄는 대목, 저는 좀 경기 지역에서 경기 수도권 지역에서 이재명 지사가 좀 계속 상승세를 다시 역전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눈에 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 후보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네. 일단 이제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경기도가 별 차이가 적어요. 그런 네.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낮은 것은 제가 아까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두 가지 요인이에요. 하나는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지금 현 정부와 민주당이 실망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일정 부분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고 있고요. 윤석열 후보 개인보다는 이제 제2의 야당인 국민의힘 후보라는 부분이 일정 부분 부각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지를 보내는 부분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두 번째는 대장동 이슈예요. 그 이슈가 아직까지 계속 지금 현재 진행형이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나오기 전까지는 국민들이 거기서 의혹을 완전히 풀지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작동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보여지는데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 경기 지역이 저 정도로 차이가 좀 줄어드는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보여줬던 실적이나 아니면 행정 능력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이 두 가지 그 허들을 뛰어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고 그걸 보여주는 것이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해야 될 앞으로의 과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령별 결과도 좀 돌려주시고요. 예. 저는 연령별 지지율 중에서 20, 30대의 지지율을 상당히 좀 눈여겨보고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40, 50대라든지 60, 70대는 어느 정도 지금 표심이 갈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가 20, 30대 지지율에서 좀 앞서고 있지만 아직 월등하게 앞서지 못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차기 대선은 20, 30대가 캐스팅 보트를 질 것이다. 앞으로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20, 30대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상당한 수준의 정책 공약을 내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이 얘기를 듣고 싶어서 좀 급하게 여쭤봤습니다. 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또 장성철 특임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우리 부산에서 왔어요. 어머 어떡해. 절대 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직원 11명이 정말 헌신해 부산 재미없잖아 솔직히. 좀 재밌는데 예를 들면 강남 같지가 않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똑같은 조건에서 홀로 가고 싶어요. 그냥 그보다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부산의 매력을 계속 키운다. 부산의 문화나 또 관광 자원이라는 이거 상당히 우수하잖아요. 발전 잠재력도 높고. 상대방은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넘어갑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심, 언론사가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소식을 전하고
의원과 우리가 언론사다 이렇게 부산에서 한 말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 본인의 지지자에게 댓글을 달라고 종용하는 등 여러 가지 인신 왜곡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사실 행보가 자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태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 가서 말 실수 하나 안 하려고 정말 노력하는데 이만한 걸 가지고 막 이만하게 만들고 누군가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언론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말로만 할 거 아니죠? 네! 간접적인 데가 많이 썼고 인프라 구축은 직접 혜택이 없잖아요. 어디 항만 만들기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저번 달 같은 경우는 주에 100시간씩 일했거든요. 어이구, 누구는 122시간 얘기하긴 하던데. 그러니까 그거 보고 기가 찼어요, 진짜. 진짜 그런 집에 살아보라면서. 더 V. 네. 내가 치사하게 이거 하고 못하게 하고 막 그러길래 제가. 맞아요. 이거. 그래, 이게 제일 예쁘거든. 네. 이건 하나, 둘. 2번이 아니고 V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수능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험이 치러지는 고사장은 방역을 위해 만반의 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신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가격리자들이 수능 시험을 치르는 별도 시험장입니다. 한 교실에 4명씩 시험을 치르는데 격리자 급증에 대비해 최대 7명까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같은 자가격리 대상자라도 증상 유무에 따라 서로 다른 시험실을 이용합니다. 일반 시험실에는 자가격리 대상자 중 증상이 없는 학생들이 배치가 되고 별도 시험실에는 그 학생들 중에 체온이 높거나 기침 등 유증상자들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감독관들도 유증상 별도 시험실은 전신을 감싸는 레벨 D급 방호복을, 무증상 시험실은 가운 형태의 5종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자가격리자를 위한 이런 별도 시험장은 전국에 112곳, 최대 3,099명까지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확진 수험생을 위해선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31곳에 383병상이 마련됐습니다. 수능 당일날까지 병상 배치, 시험장 배치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질병청과 확인을 하고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 상자도 전국 86개 시험직으로 운송을 시작했습니다. 경찰 호송을 받으며 옮겨진 문제지는 시험 전날까지 철저한 경비 속에 보관합니다. 이어 시험 당일 아침 전국 1,300여 개 시험장으로 운송될 예정입니다. YTN 신현준입니다. 올해는 다행히 수능날 입시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무척 크고 미세먼지가 짙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능일에 찾아오는 입시 추위는 수험생에게 큰 부담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면 더 위축돼 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올해는 수능 추위가 없을 전망입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과 수능일 기온이 모두 평년보다 2, 3도 높아 온화하겠습니다. 수능일에 수도권과 영서, 충청 북부에 비 예보가 있지만 양이 무척 적어 입시 장소로 이동하는 데에도 불편이 없을 전망입니다. 다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까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여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온이 일 변화는 굉장히 크고요. 아침 최저 기온은 좀 많이 내려가고 낮 기온은 좀 올라가고 하지만은 전체적인 온도의 특성은 좀 따뜻한 성질의 온도의 특성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두꺼운 옷 한 벌을 입기보다는 쉽게 입고 벗을 수 있는 얇은 옷을 준비해 온도 변화에 따라 조절을 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변수는 미세먼지입니다. 대기가 안정되면서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대기가 안정돼서 정체돼 있는 데다가 그 발생한 미세먼지가 계속 축적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날은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수도권을 포함해서 충청, 전북, 강원 영서 지역 쪽으로는 나쁨 상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호흡기가 예민한 수험생들은 일반 마스크가 아닌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 목을 보호할 수 있도록 차나 물을 따뜻한 상태로 보관할 수 있는 보온병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최근 나루히토 일왕의 조카인 마코 공주, 일반인과 결혼하면서 화제를 모았죠. 왕족이 왕실을 떠날 때 받는 품위 유지비도 포기한 뒤 뉴욕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평민이 된 공주의 앞날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마코 전 공주는 지난달 26일 일반인인 자신의 대학 동기와 결혼하면서 평민으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결혼식은 남편 모친의 금전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계속 미뤄지다 결국 혼인 신고만 하는 것으로 성사됐습니다. Kさんはかけがえのない存在です。結婚は自分たちの心を大切に守りながら生きていくために必要な選択でした。 기자회견 당시 마코 전 공주는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에서 따뜻한 가정을 이뤄나가고 싶다며 해외 생활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3주 만에 남편과 함께 신혼집을 마련해 놓은 미국 뉴욕으로 출국했습니다. 도쿄 하네다 공항 현장에는 100여 명의 취재진이 몰려들었고 환송 나온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마코 전 공주는 탑승구로 가면서 간간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코 전 공주는 비판 여론을 의식해 왕실에서 이탈할 때 받을 수 있는 15억 원가량의 품위 유지비도 포기했습니다. 결혼으로 일본 왕실을 벗어난 공주가 해외에 거주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남편 고무로 씨는 최근 뉴욕주 변호사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내년 2월 시험을 다시 볼 예정이고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마코 전 공주는 맞벌이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지난주에 비해 공기가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때이른 추위가 물러나면서 낮 동안에는 온화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 내일도 기온이 제법 오릅니다.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4도로 아침에는 오늘보다 조금 더 쌀쌀해지겠고 낮 기온은 13도로 오늘보다는 낮지만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며 온화하겠습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충북과 전북, 광주는 종일, 세종과 대구는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 내륙에는 오전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또 동해안을 중심으로 대기가 더욱 건조해지겠습니다. 불이 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4도, 광주 6도, 부산 10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13도, 대전 16도, 광주 17도, 부산 18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예년 기온을 웃돌며 수능 추위도 없겠습니다. 다만 수능 당일 중서부 곳곳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